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117의 실무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풀이를 위한 백데이터는요. 카페에서 1172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압축을 푸시면 1172 노란색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하신 이후에 로컬 디스크 C K랩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K랩 폴더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이후에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종목 선택은 전산세무 2급 선택하시고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의 K랩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브 선택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하단에 회사 등록 클릭하시면 회사 등록 메뉴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회사 등록 메뉴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예 해주시면 좀 전에 복사 붙여넣기 한 회사가 들어와질 겁니다. 그런 이후에 회사 코드 말풍선 눌러주셔서 1172 어진상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 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탭을 작성하는 거고요.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이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K랩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 탭에 신고서 부속 명세에서 부가가치세 탭이 있고 부속 명세서 1 탭이 있습니다. 부속 명세서 1 탭에 처음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십니다.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오시면 총 탭이 4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 얘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역 탭은 확정신고 때 하는 탭이 되겠고요.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때 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54 불공 기억나시죠? 54 불공과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고 원래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자동으로 땡겨져 오긴 하지만 지금은 시험에서는 수동으로 수기로 입력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주어진 자료 안에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54 불공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고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요거 관련해서 보시면 54 불공은 매입 거래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이죠. 그 중에 또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불공제 사유는 과세는 아니죠. 면세와 관련된 게 불공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 불공과 관련된
매입, 거래 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두 번째 조건과 그리고 불공사유인 면세와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요것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면세 관련이니까 5번에 면세 관련해서 매수, 판매 입력하시고요.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매입세액이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에서 산식의 1, 2, 3, 4, 5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도 보시면 공급가액에 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가액으로 주어진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총 공통 매입세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3번에 총 공통 매입세 7월부터 12월 500만원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에 입력을 하실 때는 확정 신고 기간이 이제 확정에 대한 과세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이지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정산내역 탭에 입력을 할 때는 6개월 분인 예정을 포함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에서도 보시면 7월부터 12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6개월치를 입력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공통매입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은 매출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되겠죠. 매출과 관련된 총공급가액 합계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합계액을 2억 5천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면세 비율이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면세 비율은 알아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도 주어진 산식으로 알아서 산출이 됩니다. 엔터 눌러주신 이후에 기불공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2기 예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 중에 불공제된 매입세액 내역이 예정신고 때 이미 주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여기 기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에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총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00만원에서 8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만큼만 이렇게 세액으로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나면 F11 저장 누르시면 되겠고요. 혹시 F11 저장을 안 눌렀을 경우에 이 창을 닫게 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반드시 저장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월부터 9월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다.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 실적 명세서 관련 내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 자료는 직접 수출에 해당하며 거래처명은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명은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부가가치 탭 들어오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찾으시는데 빨리 눈에 띄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면 재빠르게 우측에 검색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죠? 검색으로 해서 수출, 네, 실적, 네, 몇 글자만 치면 이렇게 부속 서류가 나오게 되고 확인 누르시면 빠르게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부속 명세서 열렸습니다. 이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기 예정인 7월부터 9월까지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수출 신고 번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 그대로 네, 오타 없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영문자, 대문자까지 똑같이 입력하시면 이게 알아서 중간중간 이음줄 들어가지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신 거고요. 이렇게 이음줄이 안 들어가졌으면 어딘가에 오타가 있는 거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적일자 24년 7월 20일로 주어져 있고요. 통화코드 USD라고 되어 있습니다. F2 검색으로 누르셔도 되고 바로 USD 찾아주시면 이렇게 입력되어질 거고요. 환율은 1,400원 되어 있습니다. 1,400원 입력하시고요. 외화는 30,000달러라고 주어져 있네요. 30,000달러 입력하시면 원화 환산 금액이 4,200만원으로 자동 이렇게 입력이 되고 거래처는 생략하라 라고 했으니까 엔터 넘어가시면 되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거래는 여기 하단에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완료되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번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는 요 메뉴에는 국외에 제공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완료하시고 나면 F11 저장 누르시거나 혹은 저장을 깜빡 잊고 나왔을 경우에 수정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 누르셔야 되겠죠. 홈택스에서 조회한 구매 확인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내역이 주어져 있고요.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부가가치 탭 들어오셔서 부속명세서 1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주어져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일자는 7월, 9월 2기 예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류 구분에 구매 확인서 2번 구매 확인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서류 번호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대소문자 구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끝나면 엔터 해 주시면 되고요. 발급일은 주어진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품목 주어져 있지 않죠. 엔터 치시면 되고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최강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최강전자를 거래처에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F2 하셔서 최강전자 찾아주시고요. 금액은 여기 주어진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F11 저장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당사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마감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부속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및 마감하라고 했지만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었는지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상단에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만약에 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빨간색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F3 마감 누르셔서 마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상단에 마감이라고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신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 하단에 전자신고 탭이 있어요. 전자신고 먼저 들어오시고요. 전자신고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신고 제작을 하는 탭을 눌러주시고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에 대해서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마감된 서류가 보여질 겁니다. 그런 이후에 상단에 F4 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4, 1234 한 번 더 밑에다가 한 번 더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뜹니다. 그런 이후에 상단에 홈택스 바로가기 탭 눌러주시고요. 홈택스 바로가기 탭 누르면 이 창은 팝업 창이 됩니다. X 닫아주시고요. 찾아보기 누르셔야 돼요. 이 찾아보기로 좀 전에 제작한 파일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파일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로컬 디스크 C가 열릴 겁니다. 이 로컬 디스크 C 무조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제작한 파일이 시험일자와 관련된 제작된 파일이 ENC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 파일을 클릭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형식 검증하기 누르시고요. 좀 전에 제작할 때 주어진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순서대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 클릭하신 이후에 한 번 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그러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나서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어진상사는 2024년 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네요. 현재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음수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그대로 음수가 아닌 양수로 적어 주셔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나면 대변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국민은행으로부터 570만원만큼 돈은 없지만 잔액은 없지만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걸어주시고 거래처 국민은행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금액 57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때는 해당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부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부채 처리하실 때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탭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결산일 분계는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해주시고 금액은 음수가 아닌 양수로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국민은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인사이드 아웃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입니다.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 이만큼 있게 되고요. 외화로 5만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이 1390원 달러당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걸릴 당시에 단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혹은 요 금액과 관련해서 결산 시에 1390원과 5만 달러를 곱해서 요 외상 매입금과의 차익으로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되 6,025만원 나누기 5만 달러 해주시면 1,205원만큼의 단가가 산출이 되고요. 이 단가가 1,390원가 하면 마이너스 185원만큼 차이가 나지죠. 185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외상 매입금이 185원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더 갚아야 하죠. 갚아야 하니까 외화 환산 손실로 거래가 분계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계산하실 때 5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1390원 한 금액에서 전체 금액에서 외상 매입금으로 걸려있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좀 전에 계산한 185원 곱하기 5만 달러로 계산을 해주셔도 결과는 같게 나올 거예요. 185원 곱하기 5만 달러 해주시면 925만원만큼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만큼이 증가한 거죠. 환율로 봤을 때 증가인데 외상 매입금이 그만큼 더 갚아져야 되는 금액이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입력하시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925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거래 유지해 주시고요. 거래일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계산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잡아주시되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 걸어줘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인사이드 아웃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9월 1일에 임대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지급했고요. 지급일에 1년분 임차료를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를
한 것이고요. 자산처를 했다라는 건 미사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사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결산일이 오면요. 결산일에는 단기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단기분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기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9월, 10월, 11월, 12월 총 4개월치가 되겠죠. 4개월치에 대한 금액은 1,800만원에다가 곱하기 12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4는 이렇게 12분의 4를 전체를 곱해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대변으로 넘겨주시고요. 차변에는 사용한 임차료로 계정 과목을 잡아주시되 생산부서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임차가 되기 때문에 제조 쪽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에 대한 금액 계산을 해보시면요. 전체 이렇게 12분의 4를 곱하게 되면 600만원이 단기에 대한 임차료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유지해 주시고요. 차변의 임차료 중에서 제조 쪽이니까 제조 원가로 참고에 잡혀있는 제조 원가 임차료 잡아주시고요. 금액 좀 전에 계산한 금액으로 해주시고요. 대변에 선급비용으로 미리 잡았던 것을 차감시켜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하여 기말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예상액으로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저표 입력에서 수기로 직접 분계를 하는 것보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랩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 탭 들어오시면 결산 재무제표 처음에 결산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결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은 상단에 F8 대손 삼각 눌러주시면 되고 대손율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 엔터 치시면 되고요. 숫자 2가 2%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엄 남겨주고 나머지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엔터 해주시고요. 받을엄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액만 남겨주시고 결산반역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그대로 나오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F3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예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에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5,400만원이 되고요. 영업권에 대한 12월 말 결산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고요.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이 2024년 4월 15일이 되겠고요. 회계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24년도가
회계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24년 4월부터 이 무형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해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상각 처리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취득가액에서 먼저 5년 동안 월날 균등 상각한다라고 했고, 네, 균등 상각이기 때문에 나누기 5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날 계산을 해야 되는데 4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1월, 2월, 3월 제외하면 12분의 9, 총 9개월에 대한 계산을 해주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9를 곱해주시면 금액이 나와질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400 나누기 먼저 5년 균등하게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9개월에 나누기 12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하시면 제일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810만원만큼 결산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계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수기로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잡아주시고 대변에 영업권 잡아주셔도 되지만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해보겠습니다. 회계관리 탭에서요. 결산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저희가 입력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하단에 이렇게 처리된 외상매출금과 받을럼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잡혀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형자산이고 영업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권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영업권, 결산 반역 금액 여기란에다가 좀 전에 산출한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표 추가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천표 추가 클릭하시고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김성민 과장 4번이 있고요. 11월 귀속급여 및 상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급여자료 입력과 급여자료 입력 메뉴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 기초코드 등록, 환경 등록, 원천,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구분별로 입력을 변경하고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는 메뉴에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순서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초코드 등록에서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탭 들어오시면 환경등록 메뉴가 있고요. 기초코드 등록에 환경등록으로 되어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환경등록 창이 나타나면 이렇게 또 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에 원천 탭 클릭해 주시고요. 5번 되어 있네요. 5번 여기입니다. 급여자료 입력하면 여기를 2번 구분별로 클릭 누르시면 2번 구분별로 되어 있네요. 변경했습니다. 그러신 이후에 나오시면 되고요. 자, 11월 급여 및 상여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이 없죠.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사용 불허하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허하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메뉴 안에서 급여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11월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선택해 주시고 급여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환경 등록에서 한 게 요 구분과 관련된 거고 아마 평소에는 이 메뉴가 없었을 거예요. 좀 전에 환경 등록에서 해줬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옆에 꺽쇠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급여 따로 3번 상여 따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급여 상여 같이 할 때는 2번이 되겠습니다.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 연월일 보시면 11월 급여에 대해서 지급 연월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제를 마저 보시면요. 급여의 지급 시기는 11월 30일이고요. 같은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상여의 지급 시기는 25년 3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해가 차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1월 기속 근로소득이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 라는 말은 급여는 같은 달 말일에 지급했으니까 이상 없죠. 대신에 상여가 이때 차기로 넘어가서 지급을 하지만 이 날짜로 입력하지 말고 12월 31일 단기 12월 31일로 입력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 시기별로 각각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 지급할 때 지급일자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여의 지급일자는 11월 30일로 해주시면 이렇게 김성민 과장 이름이 바로 뜨네요. 그러면 이 김성민 과장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부로 체크하라 라는 말이 없고 간단하게 2개 비과세까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것도 시간 관계상 편하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지급 총액이 320만원 지워진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공제 항목 입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입력하시고요. 건강보험 입력하시면 밑에 장기 요양보험 금액이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다르다 그러면 똑같이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고용보험 수정할 필요 없고요. 소득세 수정할 필요 없고 지방소득세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공제 총계가 맞는지 그리고 차인 지급액이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여 자료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 자료 입력 마찬가지로 11월이면서 구분의 급여가 아니라 상여가 되겠죠. 지급 연월일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상여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2만원 맞네요. 소득세 입력해 주시고요. 지방소득세 자동 측정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보시면 공제 총계랑 차인 지급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는 원천징수 탭에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 탭 클릭해 주시고요. 지급 시기별로 각각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월은 둘 다 11월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는 지급일도 11월이었습니다. 엔터 해주시면 한 명에 대해서 320만원 소득세 조회되실 거고요.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여
하시면 되는데 상렬을 하기 위해서 날짜 클릭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11월 상여죠. 똑같이 해주시고 지급 시기는 1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기간 변경해 주시고 나면 상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것 확인되시고요. 조회가 끝나고 나면 나오시면서 데이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진 상사의 사무관리 직원인 이태원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을 완료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현황이 나와 있고요. 급여일은 기본급 외에는 없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대한 자료도 주어져 있고 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도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고 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랩 원천징수 탭 안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고요. 이태원 사원코드가 나와 있네요. 사원코드가 나와 있을 때는 사원코드로 조회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하시고요. 소득명세 탭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명세 탭 클릭하시고 나서 주 경기 종전근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종전 근무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무처명 입력하시고요. 종교 관련 별말이 없기 때문에 영부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네, 근무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에 빨갛게 나오면 뭔가 잘못 입력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빨리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자를 잘 못 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급여 자료 금액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월급여와 연간급여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직장 건강보험, 종전근무지에 건강보험료 입력해 주시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입력해 주시고요. 고용보험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요란에 입력, 소득세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지방소득세도 입력해 주시면 종전근무지에 대한 입력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 근무지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가족 현황 부양가족 탭 들어오셔서 이태원 본인 같은 경우는 나이 따지지 않고 급여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배우자 있네요.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이름 입력 내국인이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나이가 47세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만 보시면 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통과되겠네요.
배우자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경로우대 나이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최명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먼저 모라고 되어 있는 그죠? 직계존속의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네, 내국인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해 주시고요. 나이 80세, 네, 나이 통과 60세 이상 통과인데 나이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소득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모친인 최명순 씨는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 있고요.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상에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여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 3,600에서 필요 경비 1,600을 빼면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되면 종합소득에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모친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죠. 소득이 이미 초과가 되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득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에서 입력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들 직계 비속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나이를 되게 많이 입력했네요. 네, 제가 타자가 잘 안되고 있네요. 입력하시면 21살 나이가 비통과입니다. 이민석 같은 경우도 나이가 비통과고 소득은 없고 대학생인데 나이가 만 20세 이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딸 이채영 직계 비속 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내국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넣어 주시고요. 자, 나이는 16살 통과고 고등학생입니다.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20세 이하 선택하고요. 경로우대 아니고 자녀는 자동 나이와 관련해서 체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양가족 입력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자료 보면 단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입력 시 국세청 간소화에 입력을 하고 의료비의 증빙코드는 국세청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 보시면 본인 이태원,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그리고 소득을 따지지 않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도 따지고요. 소득도 따져야 되겠죠. 둘 다 해당 사항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일단 해당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와 관련되기 때문에 2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모친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친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였으나 저축성이 입력이 안 되죠. 저축성 보험과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이태원 자료만 입력을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탭에서요. 이태원 본인 선택하신 이후에 보험료 메뉴에서
일반 보장성 국세청 자료라고 했습니다. 일반 보장성 국세청 자료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보장성 일반란에 합계 금액으로 84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나이는 따지지 않고요. 소득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배우자는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통과했습니다. 아들은 나이 때문에 통과를 못했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딸 통과했었죠. 입력 가능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대학원 교육비 본인만 가능하죠. 입력 가능하고요. 배우자 전문대학 교육비입니다. 대학생으로 입력 가능하고요. 아들도 대학교 수업료입니다. 대학교로 입력 가능합니다. 딸 수업료 200만원 입력 가능하죠. 교복부 구입비 100만원에서 한도 50만원 잘라 주셔야 되고요. 현장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도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잘라 주시게 되면 딸 같은 경우는 280만원을 교육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이태원 본인의 교육비 쪽에 오셔서 일반 탭에서 800 입력하시면 본인은 자동 본인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김진실 같은 경우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비의 금액 똑같이 입력해 주시되 구분해서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될지 보시면 마우스 살짝 멈추시면요. 대학생은 3번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민석 클릭하시고 나서 아들 같은 경우도 700 바로 입력하시고요. 대학생 똑같이 입력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딸 이채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중에서 교복 50, 현장체험 30 해서 합계금액 280 입력해 주시고요. 딸은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 단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아파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나이도 따지지 않고요.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빼고는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친, 상해사고, 치료 입력 가능하고요. 실손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 시력보정용 안경,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가능하고 안경 한도 50만원 안에 들죠. 3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의료비에 미용 목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 이런 것은 입력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배우자를 뺀 모친과 아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의료비 탭 들어오시고요. 성명에서 F2 조회하시고 모친이죠. 모친 최명순 선택해 주시고요. 국세청장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 1번에 상호 사업자 넘어가고요. 건수 한 건 입력하셔도 되고 건수는 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 500 입력하시고요. 실손 수령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빼야 됩니다. 받은 것만큼 빼주시고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이민석 선택해 주시고요. 국세청장 자료입니다. 상호 다 넘어가시고요. 건수 한 건 넣어주시고 시력보정용으로 30만원 입력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끝내셨으면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 눌러주시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 들어오시면 빨간색 글씨 확인되실 거예요.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